변론기일이 열리면 조서가 작성되는데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서만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주문이 하나 있어. 158조에 변론 방식에 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는 증명하는 게 안 되고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조서가 제대로 그 변론기일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지를 만에 하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돼. 그 다음에 증거조사 절차로 들어갈게요. 증거조사. 변론이 열려서 이제 종결이 되면서 판결로 가는 과정에 넓은 의미의 변론에는 당사자가 주장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이 반대 당사자에 의해서 부인된다든지 할 때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조사라는 이런 단계가 등장하게 되지요. 앞에서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해왔어요. 증거 방법, 즉 증거 5가지 내지는 6가지 크게 분류를 했죠. 인적인 증거와 물적인 증거로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인적인 증거에는 증인이라는, 그 다음에 감정인이라는, 그 다음에 당사자 본인이라는 증거 방법이 있고, 물적인 증거로는 문서의 기재 내용을 가지고 증거 조사하는 서증이라는 증거조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검증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의 외형을 사람의 오간의 감각에 의해서 판단에 쓰이는 이런 증거조사 방법이 있고, 이런 5가지에다가 과학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자체에 증거조사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그 밖의 증거조사 방법으로서 규칙에서 이제 순발력 있게 증거조사 방법을 규율하려는 이런 6가지의 증거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증거 방법에 의해서 증거 이제 방법을 가지고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법의 조문은 288조에 의해서 시작되죠. 288조가 증거법의 첫 조문인데 계속 나왔던 조문이에요. 불요증 사실이라는 조문이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 그럼 우리가 증거법의 파트는 이 그림을 역시 판결함에 있어서의 3단 논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해서 소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법규를 대전제로 해서 판결을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 3단 논법에 있어서 법규의 해석 적용, 이것은 법원의 직책인데, 그러니까 법규는 좀 이따 보면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법원이 알아서 직책으로 해석 적용을 할 것이죠.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요 사실이죠. 여기에 다툼이 있으면 이게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요 사실 내지는 요건 사실 말고 사실의 종류에는 이것을 추인시키는 간접 사실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을 직접 사실이라고 하죠. 이 주요 사실 내지는 요건 사실 내지는 직접 사실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직접 사실을 곧바로 증거에 의해서 확정하기 어려울 때 실제 사건은 그렇게
만만하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간접사실로부터 이 직접사실을 추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그 간접사실로부터 직접사실을 추인시킬 때 법관의 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라는 그런 추정, 추인, 요 루트의 자유심증이 법관에게 맡겨져 있는, 재량에 맡겨져 있는 자유심증주의가 작동을 하죠. 또는 이런 사실로부터 법규를 판단해서 사실에서 어떤 심증을 형성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하는 요 과정에도 이 심증을 형성할 때도 자유심증주의라는 이러한 원리가 작동을 하죠. 이랬을 때 그 심증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전제사실로부터, 간접사실로부터 직접사실 또는 사실의 확정, 이런 과정에 법관의 심증에 있어서 쓰이는 게 논리칙, 경험칙 등이 쓰여요. 그래서 경험칙도 법규와 마찬가지로 그 간접사실로부터 직접사실을 추인하는 과정 또는 사실을 확정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이 과정에 경험칙이 법규와 마찬가지로 대전제로 쓰여요. 대전제로 쓰이는데 경험칙, 이것은 법관의 심증의 재량에 있어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증명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판결을 하면서 쓰이는 대전제인 경험칙과 법규는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그 그림을 이해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법의 교과서 편제를 보면 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 챕터가 증거법 총론이라고 그래서 증거법의 기본 개념이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챕터를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증명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돼요. 반면 그 판결을 함에 있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함에 있어서 대전제로 쓰이는 법규나 경험칙은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법규도 외국의 어떤 특수한 법규라든지 경험칙도 고도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가미된 경험 법칙이라든지 일반 평범한 사람의 어떤 경험에 따른 법칙이 아닌 경우라면, 전문적인 경험 법칙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법규나 경험칙은 법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해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챕터 2가 증명의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챕터 3로 가면 챕터 2에서 우리가 증명의 대상이라고 했던 것 중에 경험칙과 법규와 경험칙은 탈락시키고 사실만 갖고 끌고 와요. 증명의 대상으로서 챕터 2에서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갖고 와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소거를 해요. 즉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불요증 사실을 챕터 3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는 이제 사실이 증명의 대상인데, 챕터 3 와서 자백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불요증 사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8조의 불요증 사실이라고 본다면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백된 사실에는 우리가 앞에서 자백 간주까지를 포함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백 사실 이외에 우리가 불요증 사실로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은 이제 현저한 사실이라고 해서 공지의 사실과 직무상 현저한 사실 이런 거로 분류해서 보는데, 법관에게 현저한 사실은 굳이 당사자로부터의 증명이 없더라도 그 객관성이 저해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불요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3에서는 불요증이라는 사실 속에서 자백된 사실과
현저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챕터 2에서 증명의 대상 중에 법규와 경험칙을 탈락시키고 챕터 3에서 이제 사실을 갖고 거꾸로 자백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챕터 4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불료증 사실을 제거하고 증명해야 되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증거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챕터 4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책에 따라서는 그 챕터 4를 뒤 막바지로 돌린 경우도 있고 뭐 여기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종의 증거조사 방법이라고 그래서 아까 5가지 내지는 6가지의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요. 예컨대 증인신문에 대해서, 예컨대 감정인신문에 대해서, 예컨대 당사자 본인신문에 대해서, 예컨대 서증에 대해서, 예컨대 검증에 대해서, 예컨대 그 밖의 증거에 대해서. 조문이 민사선법 조문이 찬찬히 잘 펼쳐져 있어요. 제목이 달려 있으면서. 그러니까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조문을 참조하면 돼요. 다만 조문을 보면 인적인 증거와 물적인 증거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이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다음에 당사자 본인이라는 신문 방법이 인적인 증거로 3개가 쩌라니 배치되어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당사자 본인이 그렇게 인적인 증거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서증, 감정인 다음에 배치가 되어 있는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조문의 위치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교과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내가 생각해 볼 때 과거에 당사자 본인은 소송의 주체인데 이때는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증인석에 끌려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형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말하라면 그 자기가 불리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장으로서는 막 거짓말 진짜 섞어서 막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는 그 단계에서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은 주장으로서 하는 건데 지금 당사자 신문이라는 건 뭐예요? 너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사건의 진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당사자 본인이 사실은 제일 겪은 사람이니까 그 어떤 계약이면 계약, 어떤 법률행위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라면 제일 어떻게 보면 진실된 얘기를 한다면 제일 정확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한편 당사자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불리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안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이 증인의 대상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으로서 증인처럼 등장하는 이 당사자 본인 신문은 한편 되게 정확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한편 우리가 헌법적인 그런 질서엔 자기 부재 거부의 특권 이런 질서적인 헌법적인 원리가 작동한다면 이게 시킬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불리한 얘기를 지금 증인처럼 얘기하라고 하니 이게 참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종전에는 2002년도 민사선법 이전에는 보충적인 정도의 의치만 부여를 했어요. 다른 증거조사에 있어서 심증을 얻기가 힘들 때 어쩔 수 없을 때 당사자 본인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 생각에 미루어서 조문을 인적 증거로서 이렇게 3개가 쭈루루 나오지 아니한 것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2002년도에는 그 보충성을 삭제해서 교과서 읽다 보면 보충성을 삭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사자 본인도 다른 증거조사와 함께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필요에 의해서 증거조사로 당사자 본인이 쓰인다라고 이제 법을 바꿨지만 조문은 만연히 그대로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문을 보면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한 그 조문 배치가 인적인 증거에서 쭈루루 나오지 않고 뒤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문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증인과 감정인과
당사자 본인의 차이는 뭐냐? 신문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원칙적으로 법정에 와서 신청한 자 측이 주신문을 하고 반대 측이 그것을 탄핵 내지 깨트리려고 반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법관이 보충적인 신문을 하고 물론 법관은 도중에 의해서 개입적인 신문도 할 수는 있고 이 루트를 우리가 여러분이 모의 재판 비슷한 데서 뭐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 그 실제 차이는 뭐냐? 증인은 제3자가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임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 신문은 제3자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자기가 자기가 겪은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 법원에 보고하는 것. 그 점에서 제3자냐 당사자 본인이냐의 차이고 한편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감정인의 경우는 자기의 판단과 지식에 따른 그 노하우 이런 경험 등에 따른 판단을 보고하는 자이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바탕을 두고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이다. 그대로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라면 증인이고 판단을 보고하는 경우라면 감정인이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감정 증인이라는 이런 두 개가 혼합된 경우가 나와요. 의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장면 플러스 이 사람의 부상 정도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부상 정도는 일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사로서의 어떤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그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감정 증인이라고 그래서 다만 감정 증인은 증인으로 이제 절차를 밟는다라고 조문에 있어요. 감정인으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실제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는 아까 당사자 본인이 보충적으로 이용되느냐 이런 거 잘 물어보고 감정 증인이 증인 신문 절차에 의한다. 이다 아니다 이런 거 잘 물어보고 그래요. 객관식적인 문제에서는. 하여튼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적인 증거로서의 서증은 문서의 기재 내용을 판사가 읽고서 판단의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소비대차 사실이 있었다든지 보증 계약 체결된 것을 기재한 그 약정서의 기재 내용상 보증인이 되겠다라는 그 의사가 담긴 그 약정서를 보고서 보증 채무를 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문서의 기재 내용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서증이라고 그래요. 서증. 한편 검증은 문서 이외의 어떤 유체물에 대한 외관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어떤 문서에 대해서도 기재 내용이 아니라 종이의 지질 같은 것을 판단할 때는 서증이 아니라 검증이 되는 거죠. 지질 같은 거 문서에 그런 것을 판단할 때는 그건 기재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라 종이 질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검증. 그다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물적인 증거로서의 서증과 검증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증거로서는 이제 기타 녹음 테이프라든지 영상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증거 조사는 과거에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문서는 종이에 적힌 기재 내용, 차용증에 적힌 기재 내용을 보는데 녹음된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저장 장치에 저장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에 차용증을 썼어요. 그러면 종이에 직접 백지에 차용증 쓴 거랑 컴퓨터에서 차용증을 아래 한글로 워드 프로세서로 쓴 거는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그다음 출력하면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사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담은 내용을 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아니는 거죠. 화면으로 본 거는 모니터로 본 거고 종이로 뺀 건 프린트해서 본 거지 원래 그것은 뭔가 우리가 타이핑한 것이 저장 장치에 뭔가 0과 1과 여러 가지 뭔가 그 수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모니터로 보는 거고 그것을 출력해서 종이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증거 조사하느냐. 그 다음에 그 저장 매체가 날로 더 발달하잖아요. 지금 날로 더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비디오, 뭐 mp3, 동영상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담긴 목소리로 막 얘기한 거 그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조사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럼 검증으로 또는 서증으로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매체, 전자적인 매체 같은 게 더 어떻게 더 발달할지 모를 것 같은데 어디 단계로 발달할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규칙해서 앞으로 그런 거 나오는 대로 제일 적절한 거 택해서 서증으로 하든지 검증으로 하든지 감정으로 하든지 뭐 등등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일단 딱 말하지를 못하겠다 해서 규칙해서 상황에 봐서 제일 적절한 거로 서증으로 하든지 검증으로 하든지 아까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는 서증으로 하면 종이로 하면 그 자체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증거조사를 그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가서 그 저장 장치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정보는 종이로 돼서 글로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검증일 수도 있지. 서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외형 같은 거나 그 어떤 내부 장치를 봐야 되니까 목소리 담아놓은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목소리의 대화가 뭐 돈 빌려준네 만에 뭐 못 갚겠네 뭐 이런 거가 나오지만 그거 자체가 속기사가 이제 그 목소리를 딱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종이에 속기사가 한 건 물론 속기사가 그대로 해준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신문에서 많이 나오면 뭐예요? 녹음 뜬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측은 뭐예요? 그 뭔가 왜곡시켰다라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편한 거 부분만 딱. 그러니까 그것을 속기사가 종이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종이에 쓰인 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원래 녹음된 상황 이걸 봐야지.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한 증거 조사는 이제 천천히 그 법에 완벽하게 지금 딱 규정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서 규칙에서 신속하게 규율하려고 규칙에 미루고 있어요. 규칙에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민사법 조문에는 그렇게 그런 거는 규칙에서 하도록 한다라는 정도만 해놓고 규칙에서 이제 그때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증거의 조사가 이제 증거 방법이 등장하는 챕터가 챕터 4번째 있고 그 다음에 챕터 5번째는 이런 증거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법관이 자유심증이라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이제 202조라는 민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챕터 5번째에서 하는 거예요. 논리 측 경험 측에 따라서 재량으로. 그러니까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이에요. 그렇지만 경험 측 등에 의해서 재량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인정을 심증을 형성하는데 이 심증은 경험 측 등의 바탕을 두고 하는 건데 증명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심증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른다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화학 수학적인 증명이 아닌 거예요. 이 우리가 소송에서의 증명은 그런 물리 자연적인 과학적인 이런 증명이 아니고 심증적인 건데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법관도 확신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법관도 확신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사실을 증명 안 된 것으로 처리해요. 그런 것을 증명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챕터 6번째 가면 증명 책임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진위 불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진실인지 아닌지 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명, 가타부터 이다, 아니다 라면 그것에 따른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판단자 입장에서도 불명이에요. 진위 불명.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증명을 해서 유리한 이 효과를 받으려는 자한테 그런 증명을 안 한 것처럼 불이익으로 그 이익을 받을 자한테
불이익으로. 그러니까 대여 사실에 대해서 진위불명이면 대여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 했던 것으로. 변제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부인을 했을 때 변제했다라는 증명에 대해서 판단자인 법관이 진위불명일 때 그럼 변제가 안 한 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는 식의 판결을 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등장하는 게 증명책임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증명책임이 분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장책임과 연동돼서 권리의 발생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을 주장해야 되고 증명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권리 발생에 대해서 반대 당사자는 권리를 장애, 방해 내지 장애 또는 저지 또는 그 권리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반대편에 있어서의 우리가 항변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의 피고가 주장을 해야 되는 주장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역시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그러한 권리를 장애, 권리를 저지, 권리를 소멸시키는 그런 사항에 대한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불이익으로 돌리는 증명 책임의 분배에 따른 증명 책임 원리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챕터 6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판단자가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다 밝힐 수가 없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죠. 물론 당사자가 증명을 충분히 못했을 때의 상황도 있긴 있어요. 결국은 진위불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당사자가 증명을 판사한테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하여튼 증명한다고 다 했지만 법관이 고도의 개연성이 잇따른 확신에 이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의 판결을 하기 위한 테크닉이다. 그러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 이 부분을 증명 책임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이라는 그 심증을 형성하는 그 난이도를 고도로 올렸어요. 고도로 올렸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증명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떤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100까지 가는 것으로 0에서부터 생각한다면 이게 자연물리 과학적인 증명에서 뭔가 증명됐다는 개념이 아니고 심증적인 건데, 고도의 개연성이면 10중 8구라는 이런 정도의 심증 형성인데, 그렇게 이 기준을 설정을 하니까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이게 다 진위불명의, 판단자 입장에서는 진위불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 책임을 그 다음 단계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심증의 고도를 빼버리면 개연성만으로 인정을 해주면 진위불명이 좀 줄어들죠. 개연성은 느낌상 어디에요? 한 70% 정도로 심증 형성이 된다고 친다면, 이 영역은 90%로 했을 때 심증 형성이 지금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고도자를 빼고 개연성만으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면, 한 70% 정도로 심증을 형성한다면 70에서 90%의 영역은 증명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 책임을 낮추는, 완화하는 이 수법으로 고도의 개연성에 있어서 고도자를 뺀 개연성만으로 그 어떤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개연성 이론이라고 그래서, 공해소송 같은 경우는 그 인과관계 등의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개연성으로서의 심증 형성을 인정하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건의 경과를 개별 구체적으로 다 인과관계 연결고리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다른 예는 공해소송 말고 제일 여러분 예로 들기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급발진 사고예요. 급발진 사고. 분명히 지금 뭔가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채 차가 막 황당해지면서 급기야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죽게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급발진 사고의 쟁점은 뭐예요? 이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브레이크 잡은 채 시동 걸어서 이제 출발하는데 막 차가 지 맘대로 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차가 급발진하는 거 봤어요? 실제 본 사람. 막 그게 진짜 알 수 없는 거죠. 진짜 브레이크 밟는다다가 엑셀을 밟아서, 근데 엑셀로 밟는 정도와는 틀리다는 거예요. 엑셀은 이렇게 가속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아무리 그 엑셀을 막 당황해서 계속 그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생각으로 밟다가 더 막 차가 뛰쳐나가는 그런 느낌하고 급발진은 좀 틀리다는 거예요. 막 전혀 상상 없어. 이쪽 말고 저번 10년도 다 됐네. 그때 법대 앞에서도 한번 모 교수님 차가 그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차가 앞에 주차 공간이 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차가 세울 정도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대 건물이고 그 앞에 이렇게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가 학생들 다니고 또 여기 한 대 세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폭이에요. 근데 여기 세웠던 차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도 한 대 세우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한 10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5대씩.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니까 이게 간다고 처음에 속력을 내면 어떻게 내겠어요? 낼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했는데 이 앞칸에 주차 한 대 세울 정도의 거기 뒤에 그 화단 같은 게 있었어요. 한 1m짜리. 그 다음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 차가 나무에 가서 걸려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이 폭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벽 쪽으로 한 대 세우고 사람들 왔다 갔다 애들이 족구 정도 하는 그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대 세우는 거니까 총 여기서 치면 요 공간에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폭이. 근데 그거를 막 그 화단 콘크리트 시멘트와 나무에 차가 걸려 있을 정도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엑셀을 밟았다 쳐도 그게 될까 싶은 정도의 그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계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자동차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건데 참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를 상대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고의 과실, 그 다음에 손해가 자기가 발생,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가해행위, 그 가해행위가 고의 과실,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이게 다 증명이 돼야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없다. 그럼 그 과실은 뭐예요? 제조상에 뭐가 문제 있는 제품을 내놨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결고리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제조물 책임서 거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주장인 바 무슨 어떤 그 뭐죠? 옛날 기어 스틱으로 아니고 오토매틱으로 된 차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 차가 주로 무게감 있는 차에서 발생한다. 티코는 또 특별한 차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 경량차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차량을 보면 되게 묵직한 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런 경향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스틱으로 된 차에서는 안 나왔고, 그러니까 어떤 전자적인 거에 오류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게 무게감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가벼운 차는 이렇게 막 쏜살같이 나갈 수가 없는 어떤 무게감에 의한 가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정도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갖다가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럼 손해배상을 못 받는 거냐의 문제에서, 그런 경우에 증명책임에 따르면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 못한 것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증명책임을 누가, 그런 사고가 객관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 거꾸로 자동차 만든 메이커가 자기 잘못 아닌 것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증명책임을 전환한다든지 그 전 단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생각 등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공해소송에서는 뭐예요? 뭔가 홍수가 났는데 밑에 하류 쪽에서 마을 어귀에서 돼지 같은 것 또는
뭔가 동물을 키우는데 폐사를 했어요. 위에서 홍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내려왔는데 여기서 폐사를 했어요. 돼지가. 그러면 추측컨대 이 사람은 전염병도 아니고 그냥 물이 한번 휩쓸고 간 상태에서 폐사가 됐으니까 너가 돼지 그 키우는 주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 아이고 재수 되게 없다고 끝나요. 어떻게? 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뭐야? 지금 그거. 그럼 하나님한테 소송할래? 물은 그러니까 뭐야? 물의 지금 어떤 주체가 누군데 누구한테 소송할 거야? 그 위에 뭐가 하나 있었어? 무슨 화학 제품을 쓰는 공장이 하나 있었어. 공장. 그러면 타깃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네가 말하려는 거 아까 그 생각을 한 거지. 어쪽 한 300m 위에 있었던 공장. 거기가 화학양품 같은 걸 좀 써. 그래서 그러면 그 업주를 공장 업주를 타깃으로 하는데 너 돼지 죽은 거랑 그 업주랑 어떻게 연결할래?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그럼 누가 증명해?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너 그럼 다른 이유 없은 거 네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업주가 증명해야 돼? 그럼 비슷한 게 또 과수원을 하는데 어떤 공장에서 무슨 뭔가 좀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 배가 다 죽었어. 그럼 배주인도 배 다 폐사했어. 배 다 과실이 연글지도 못하고 죽었어. 사관지 벤지. 그럼 누가 의심돼 조금? 그 가스 뭔가 실수해서 노출된 거. 근데 그 공장 운영하는 사람 입장, 아까 돼지 사건과 배 사건에서 뭐 그게 홍수가 나서 조금 넘치면서 그 화학양품 창고가 조금 넘치면서 휩쓸려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은 뭔가 이 용접된 데 빠져서 무슨 가스가 좀 노출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 돼지가 죽었고 그것 때문에 배가 연글지 못하고 그냥 팔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끝났다고 100%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지. 그러면 그쪽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지금 뭐 5억 손해배상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공장이든 아까 하던 그치? 그쪽 반대측에서 지금 돼지 주인과 배 과수원 주인이 내 탓이라고 자꾸 하는데 돼지가 안 죽는다. 1대1로 먹여봤더니 죽긴 죽어. 죽진 않아도 배가 조금 시들하고 돼지가 시름시름 뭐는 해. 그리고 거기까지도 나왔다 그래. 그럼 네 말에 그래서 실험해봤더니 진짜 직접 한번 먹여봤더니 돼지가 시름시름하고 배가 연글지가 않아. 그래서 잘못했으면 하고 5억 물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데 그 다른 거를 누가 증명할 거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봐봐, 이 다른 거 특별한 어떤 상황을 원고가 증명하면 지금 말은 쉽지. 그 다른 거 지금 원고가 증명하느냐 피고가 증명하느냐 그게 되게 말로는 쉬운데 억수로 어려운 증명이라니까. 그 다른 것에서 그러면 다른 것에서 안 왔다고 하면 또는 이쪽 입장에서는 다른 것에서 안 왔다고 해야 되고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것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원고는 다른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걸 해야 되고 피고는 다른 것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아까 급발진도 뭐야. 이게 네가 브레이크를 밟았냐 엑셀을 밟았냐 또는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느냐 그걸 밝혀내기가 참 깝깝한 거야. 그 답답한 마음을 밝히는 게 그렇잖아. 그것을 피고가 밝혀야 된다면 원고가 회피한 거고 그것을 원고가 밝혀야 된다면 피고가 회피한 거야. 지금 원고가 밝혀야 된다는 말은 뭐야? 다른
에서는 올 리가 없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 거고, 피고가 밝혀야 되는 건 뭐야? 다른 것에서 비롯됐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 참 깝깝한 거야. 그런데 손해배상의 전통적인 증명 책임은 누가 밝혀야 되는 거야 지금? 누가 밝혀야 되는 거야? 원고가 밝혀야 되는 거야. 피고는 만약 피고가 밝히라면 깝깝하지. 원고도 더 깝깝하지. 근데 전통적 입장에서는 원고가 밝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못 밝혀낼까? 이거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이 사건 이 경우에 그렇게 인과관계를 밝혀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거 밝히려면 못 밝혀낼 수도 있는. 아까 말한 대로 밝힌다고 밝힌 게 뭐야? 직접 한번 매겨봤더니 시름시름 앓는다? 그 정도? 판사가 참 마음이 좋아서 그러네. 직접 매겼더니 그 약품에 의해서 이 돼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네.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방출된 그 약품이 여기 와서 이 원인이 됐네. 라고 판단하면 다행인데, 자 그럼 증명해봐. 그 판단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먹였을 때는 당연히 먹였으니까 죽었는데 하필이면 그 약품을 지금 했는데 그 옆에 또 하나 공장이 있었어. 네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다행히 비껴갔는데 너도 뭔가 약간 불량 그 약품을 쓰는데 너는 다행히 직접 먹여도 죽지는 않는데 뭔가 요것만으로 안 죽는데 요게 조금 세면 죽을 수도 있어. 돼지가. 옆에 공장이 하나 또 있어. 응?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면 두 개, 자 그럼 위에 공장이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냇가 같은 약간의 물이 만약 넘치면 흐를 수 있는 이렇게 수로 비슷한 길 비슷한 거로 잡히는 데가 있고 여기가 돼지 축사가 있는데 여기서 넘친 것이 이 돼지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를 증명해내야 되거든. 아까는 직접 먹였으니까 너무 쉽지.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건데 여기에 살짝 여기는 치사량은 아닌데 뭔가 또 유해한 50% 정도의 유해한 거를 배출하는 공장이 또 하나 있어. 그럼 더더욱 웃긴 거는 여기는 100%고 그러면 여기를 탓하지 말고 여기를 탓할 수는 없는 건가? 등등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결국 인과관계 어떻게 증명해야 돼? 연결고리를 증명해줘야 되잖아.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민사법 빼고 민법 배웠는데 실제는 사실확정이 제일 어려운 거야. 법리 적용도 어렵지만 해석 적용도 어렵지만 이 사실확정이 진짜 어려운 거야. 여기서 이 실험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해. 홍수 났을 때처럼 물을 그 정도 막 퍼붓는 것으로 하고 거기다가 돛담배 같은 거 하나 띄워봐서 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 돼지 우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암만 물이 와도 일로는 절대 안 가는 이런 지형적인 구조인지 이런 거 다 실험해야지. 그래서 넘쳤더니 이렇게 가더라. 그런 정도 증명하면 직접 먹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또 피고는 뭐라 하냐면 이게 100% 치사 그거지만 비가 그렇게 왔으면 그게 희석이 돼. 네가 좀 아까 먹인 거는 그냥 100% 원액을 직접 먹여서 그렇지 그게 물에 넘쳐서 흘러가다 보면 희석되고 딴 거 섞이고 그럼 그거 먹었다가 죽을 거냐. 그 50%짜리가 같이 가세해서 그 약품과 막 더 강력해져서 뭐 그런다면 모를까. 내게 설사 100% 치사적인 농도라도 비가 와서 내려가다 보면 그 농도가 낮아지고 그게 100% 가지 않는 건데 그걸 돼지가 먹었다고 설사 한들 죽냐.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소송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확정을 부진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도외시되고 시험에서도 그게 체크되거나 시험돼서 능력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 능력이 오히려 더 발휘돼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증명에 있어서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증명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증명책임이 끝나면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증거 보전이라는 챕터가 나와. 이건 형사소송에서도 나와. 형사소송에서도. 단어 뉘앙스 알겠지? 급박해 지금. 제대로 증거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증인이 막 거의 노안으로 죽으려고 그래. 병으로. 뭔가 암 수술해서 죽으려고 그래 지금. 어떤 서류를 서증 조사를 하려 했더니 이게 문서 뭐 보전 폐기 기간 5년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어.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있어서 증거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게 황당한 상황이야. 그래서 미리 본소송에 앞서서라든지 본소송과 별도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증거 조사가 아니라 보전의 의미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런 증거 보전을 그러면 미국의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증거 개시라는 제도가 우리는 없지만 증거 보전을 할 필요성에 따른 요건을 완화해서 소송 전에 상대방 수중에 있는 증거를 개시시키는 기능을 이 증거 보전을 통해서 증거 개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의는 있는데 미국식의 증거를 개시시키는 제도는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아. 현재로는 증거 보전의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소송 전에 상대방 근데 증거 보전은 함부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이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급박한 필요성을 낮춰준다면 증거 개시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런 요건 없이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도 개시시킬 수 있게 쓰인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증거 개시 제도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증거 보전이라는 것은 이 예컨대 성형수술 부작용, 뭐 수술 부작용으로 의료가호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정상적인 증거에서는 그 수술실에서 의사가 뭘 잘못했는지 참 밝혀내기가 깝깝해. 그런데 큰 수술도 아니었는데 들어갔다가 반신불수로 나왔다든지 거의 죽어서 나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의사가 잘못했으리라고 추측은 하지만 뭐부터 손댈지 모르지. 그냥 들어갈 때 다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자 측은 항상 뭐라고 말해. 큰 병도 아니고 들어갈 때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체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과정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의사는 뭐라고 또 얘기해. 특이 체질이었다든지 뭐 쇼크가 있었다든지 뭐 이거잖아. 지금 근데 그걸 증명해낼 길이 없는 거야. 어? 특히 요새는 그래서 그 산부인과가 그냥 그런 많이 없대는데 특히 산부인과가 그런 거가 많어. 그 의료 과실적인 그런 게 많어. 참 깝깝하겠지. 의사가 일부러 그러지 않은 건 뭐 확실할 건데 그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그걸 다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참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료가호, 아까 급발진 같은 제조물 책임 또는 환경공해 소송 이런 경우에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수단이 자꾸 이론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가 가해자 측에 구조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거야. 의사의 수술실에 편제되어 있고 제조물에 있어서 제조 이런 것에 대한 거는 그쪽 지금 제조회사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밝히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구조적 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예컨대 의료가호 소송은 증거보전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 그쪽 의사가 갖고 있는 차트에 그 내용 등에 따라서 이제 과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것을 딱 지금 소송하기 전에 탁 치고 들어서는 걸 확보를 해서 수술의 전 과정을 좀 그 어떤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전에 원래대로 한다면 증거를 변개할 가능성이 무진장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그 의사가 전에도 의료소송에서 그 차트를 갖다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해서 처벌받은 연력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요번도 이게 소송이 되면 뭔가 변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이걸 확보하겠다. 이럴 때는 만약 보전의 필요성을 받아줄 확률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일 때는 그 보전할 필요성까지는 인정해 주지 못하고 정상적인 소송인을 통해서 그걸
이제 문서 제출을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지.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다 방어를 치고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증거 개시라는 것은 소송에 앞서서 탁 치고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 제도가 없다는 거지. 다만 증거 보존에서의 보존의 필요성을 좀 완화해서 그 비슷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증거 보존 부분에 읽어보면 다른 책에는 안 나오지만 나는 증거의 그 보존적인 역할 말고 미국식의 개시적인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교과서 읽어보면 개시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증거 보존까지가 증거법 전체의 챕터가 7개 정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됐어요? 질문. 그러니까 사실 확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